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중앙의료원 인턴 시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 조민 씨 올해 30세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에 지원했습니다. 자, 그동안 각 언론들은 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지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의전원을 입학 취소해야 하는데 입학 취소도 하지 않고 부산대는 조국 딸 편의를 봐주고 있다. 그런데 조국 딸이 돌연 부산이 아니라 이 서울 중앙으로 진출해서 중앙의료원 인턴에 응시했다. 자,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피부과가 정원이 늘었다. 조국에 따른 피부과에 갈 것이다. 자, 어쨌든 온 국민들이 지금 조국 딸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합니다. 정경심 씨,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때 판사는 분명히 조국 딸의 이 수많은 면허, 무슨 표창장, 무슨 이 인턴 활동 증명 등등이 허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기다리겠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기소만 해도 대학이 먼저 사실을 확인해서 불합격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정유라 케이스는 더 심했습니다. 교육부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산대만큼은 조국 딸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자, 지금 조국 딸은 만약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 부산대 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행위를 하다가 옷을 벗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상되는데도 지금 부산대 의전원은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의 딸이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에 지원했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 국립중앙의료원이 2021년도 인턴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조민 씨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불합격인 것입니다. 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격자 명단에 조민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자, 조민은 의료원 인턴에 지원해 지난 27일 면접을 봤습니다. 9명의 인턴을 뽑는 이번 전형에는 16명이 응시했습니다. 자, 어쨌든 조국의 딸은 불합격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성적이 안 좋았다. 자, 지금 이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에 따라 내신 20%, 대학교 성적입니다. 국시 65%, 국가시험 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15%가 면접입니다. 자, 면접에서 만약에 국립중앙의료원 이 교수들이 면접 점수를 왕창 잘 주면 잘하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왔지만 이 비중을 보면 아마도 국가고시를 잘 못 친 게 아닌가. 합격은 했겠지만 국시 성적이 당락을 갈랐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에 따라서 국시 영향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조국의 딸을 중앙의료원은 면접 점수를 잘 줘서 합격시키려고 했는데 워낙 언론이 떠들어대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부담을 느껴서 야, 이거 원칙대로 해. 이렇게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론 물증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다. 사실인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상식대로라면 당연히 조국의 딸도 중앙의료원 인턴에 응시할 수 있고 또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엉터리 나라가 있느냐? 엄마 아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엉터리 증명서 조작해가지고 내고 대학에 합격하고 그 대학 합격증을 가지고 또 이번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으로 들어간다? 아우,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일보는 사설까지 쓰면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은 문재인의 동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방금 결과는 조국의 딸 조민의 불합격입니다.
자, 조 씨의 인턴 합격 여부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조민 씨의 의대 부정 입학 의혹 때문입니다. 의대 입학이 추적되면 의사 면허도 자연히 무효가 됩니다. 환자를 진료하다가 갑자기 의사 면허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고의 딸이 첫바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조고의 딸 조민 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부정 입학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정경심 씨, 조국의 부인 정경심 씨의 1심 재판은 조국의 표창장 등 온통 7가지의 증명서가 다 엉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엉터리 증명서를 가지고 입학한 뭐 고려대 학부, 뭐 서울대 환경대학원, 뭐 부산대 의전은 모조리 다 이게 합격이 취소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 부산대 입학 그 응시 조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낸 서류가 가짜임이 합격되면 입학 취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대는 법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부산대 측은 법원의 대법원 판결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의사들 그리고 학부모들, 교수들까지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27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률 검토 중이다. 조국의 입학 취소 논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개입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윤아 때는 교육부가 개입했습니다. 정윤아 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하지만 그것은 헛소리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정윤아는 나이도 훨씬 더 어렵고 또 메달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조국의 딸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열받습니다. 이 조국의 딸 불합격 소식이 들리기 전만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조국의 딸은 합격할 것이다. 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향해서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정기현 원장,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고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정기현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조민이 왜 이 병원에 지원했는지 그 이유를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아예 단정을 합니다. 합격할 것이다. 이런 언론들의 보도가 부담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 원칙대로 해 이렇게 말했을까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원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조국의 딸을 이런 식으로 또 황제 인턴 시키려고 했는데 국민이 알아버렸어. 피부과 이야기도 나왔어. 그래서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불합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애당초 중앙의료원 교수들이 원칙대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이 나오기까지 왜 이런 논란이 나왔는지 조국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찔리는 데 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라도 배신한 겁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일방적인 이 여권의 사랑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많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서초 경찰서의 이용구 차관의 폭행, 그야말로 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이제 거의 사실로 다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도 별도의 13명의 수사경찰로 편성된 진상조사단이 지금 활동 중에 있는데요. 방금 전에 서울경찰청 이 기자 간담회를 수사국장이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서울경찰청에서는 이 택시기사가 서초경찰서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못 본 걸로 하겠다. 이렇게 묵살한 의혹까지도 다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폭행 관련 영상도 전부 다 지금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담당 서초서의 담당 결제 라인들, 서초서 경찰서장, 형사과장, 팀장,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사무실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받아서 현재 포렌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역과 메신저 내역, 컴퓨터 사용 내역 등도
확인해서 이용구 차관의 외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이 파출소 소속 경찰 등 8명한테도 이 관련 진술을 전부 다 받았고요. 또 이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물론이고 블랙박스 업체 사장도 최근에 불러서 조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렌식을 통해서 나오는 이 객관적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백지 상태에서부터 전면 재조사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조사가 이제 철저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 이용구 차관의 검찰 소환 이제 시간이 임박해 온 것 같고요. 이제 언론에서도 사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 보도들이 한두 줄씩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대체적으로 과연 이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법원까지 넘어갈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들께서 이미 특가법 적용인 분명하다. 이것까지는 뭐 다 대부분의 법조계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을 정도로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방금 마침 이러한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해서 매우 유사한 판박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폭행을 가한 사람은 특가법 적용을 첫째로 받았다.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황도 내리기 위해서 정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거 이것도 이용구 사태하고 상황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차이점은요. 이번에 지금 방금 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폭행 가해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한 번 있을 뿐이고 이용구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인 것, 요것만 다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지법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최근에 선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덕식 부장판사가 내린 이 사건인데요. 작년 10월 달에 시간도 비슷해요. 밤 11시에 종로에서 운행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기사한테 정차하게 한 뒤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오덕식 부장판사가 이 피고인은 2016년도 9월에 이미 운전자 폭행 혐의가 한 번 있어가지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래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세우게 한 다음에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것은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보면서 특가법을 종용해서 이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요. 이 특가법 개정되기 이전부터 손님을 승하차시키기 위해서 정차하는 경우에도 운전자 폭행의 요건이 운행 중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일관된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용구 차관의 경우에도 내릴 때 폭행을 가했다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가법 적용으로 처벌을 엄중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 법조계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 박영선, 우상호 이 두 사람의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영선 뒤늦게 야당에 비해서는 뛰어들었지만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생일날 대통령 생일인 것을 분명하게 글로 써서까지 충성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친문이 권리당원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경선에서 유리한 국면에서 선거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친문들 얼마나 결속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내놓은 여러 가지 SNS 활동 등을 보면 오늘이 문재인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드린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까지 아부 충성의 극치를 내달리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 24일자 페북에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당원들 50%나 되는데요. 문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 TV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아주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는 경희대 동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2004년도 국회의원을 했는데 3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2007년도에서 알았다. 그러면서 200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방에 와가지고 금산 분리법 자료를 좀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료를 드린 적이 있다. 그러면서 원조 친문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에 관해서는 MBC 마감 뉴스 앵커를 했는데 꼭 김 대통령이 자기 뉴스를 본다고 그러면서 박지원 비서실장이 와서 이 묻기도 할 정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본인이 언론사 재직 중에 그렇게 정치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 했지만 끝까지 대변인이라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치를 하도록 종용을 한 사실을 나타내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각별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J, 노무현, 문재인에게까지 민주당 3개 정부를 관통하는 사람은 본인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문 50%에 해당되는 이 문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내겠다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우상호보다는 이 박영선의 이 지지가 여권 내에서 더 훨씬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2004년도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는데 그 당시에 정동연 열린우리당의 의장의 말하자면 권유로 정치권에 발을 담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결국은 최강욱 어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잖아요. 이제 최강욱이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채널A 기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 그래서 MBC에도 이 허위 사실이 보도됐잖아요. 핵심은 뭐냐?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채널A 기자가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한테 돈을 줬다고 하라. 그러면 끝이다. 어차피 차이를 총선이 끝나면 문재인 정권은 갈 때까지 다 간 거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잡을 것이니 알아서 유시민 관련 비리를 털어놔라. 이렇게 채널A 기자가 채널A 기자가 이철 대표한테 압박을 가했다. 이것이 허위 사실로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 오늘 26일 날 검찰의 허위 사실로 본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페이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 소장에서 이동재 기자는 굉장히 악의적이다. 그래서 아직 악의적이고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그리고 이제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는 공직기관 비서관 등 고위 공직을 역임한 자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또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이동재 기자가 결국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기소가 된 이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동재 기자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의 말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모두 검찰의 음모고 법원조차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서 사법개혁을 운운하는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걸로 볼 때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이동재 기자의 명예훼손 정치적 고통은 굉장히 크다. 예. 그래서 이동재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SNS 글들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최강욱 대표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최 대표의 거짓 게시물을 SNS 개인 방송에서 언급하거나 재인용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최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상 현재부터는 명백히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 것이므로 향후 2주 내에 자진하여 게시물, 영상물을 내리지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중앙지법에 제기를 했습니다. 5천만 원 손해배상. 그래서 이 최강욱 이번에 문체부 장관에 내정된 황희의 경우에는 당직 사병이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사과하고 다 내렸어요. 이번에 최강욱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그야말로 또 이 안민석 의원까지 나서갖고 하청업자다, 이 대행업자다 이렇게까지 판사를 비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이동재 기자의 5천만 원 소송에 관해서 최강욱 대표가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박영선 이 서울시장 후보죠. 계속해서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상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은산 씨가 우상호를 저격하는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이 반지하 서민 내 집 꿈 박살난 게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반지하 서민의 감성팔이로 표를 긁으려 하지 말아라. 운동권의 선민 사상과 선악 이분법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상호 의원에 대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비판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산이 오늘 블로그에 올린 내용은 나경원 대 우상호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은산은 이러한 이 바른 내용을 소개하면서 언뜻 들었을 때는 멋진 말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80년대 진보주의 허언일 뿐이다. 감성팔이 어법에만 능통할 뿐 현실 감각은 전무하다시피 한 무가치한 정치인들은 이미 국회에 세고 셌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수조이자 세계적 복합 다중도시인 서울의 시장 자리에 오려거든 눈물 콧물이나 송글송글 맺히는 감성팔이보다는 차라리 차가워서 손끝이 시리더라도 냉혹한 현실을 말해줘야 함이 그 그릇에 걸맞는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우 의원은 이미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 정책에서 단 한 발자국도 진일보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퇴보를 넘어 퇴폐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23억 아파트와 23만 반지하 서민과의 경제학적 상관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니 말이다. 아니 어쩌면 그는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23만 반지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기어이 박살내버린 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묻고 싶다. 이 미친 집값의 현실은 누구의 작품인가? 이명박인가 박근혜인가 문재인인가 국민의힘인가 국민의당인가 눈물 콧물 민주당인가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지하에 사는 서민의 삶을 운운하면서 정작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은 반대하는 이 아이러니즘과 집값 잡기에는 하등의 관심도 없고 반지하 서민으로 감성팔이나 내세워 표심이나 긁어보려는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의 교범은 민주당의 교과서 무슨 과목 몇 권 몇 편에 나오는 내용이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이 10억 클럽에 다가서는 이 참담한 현실은 결국 편가르기를 일삼는 정치인과 감성적 언사에 감격하고만은 무지한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룩한 합작품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먼저 국민이 현명해져야 한다. 누추한 옷과 흐름한 구두를 신고 옥탑방에 올라가 서민의 고통을 말하는 자를 경계해야 한다. 서민의 고통을 필요로 하는 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조은산 씨의 비판에 대해서 우상호 이제 답장을 내놔라 라는 그런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뉴스를 또 마치고요. 중요한 뉴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